내 아버지는 70년 동안 탈영병이었습니다. 적전에서 동료를 버리고 도망친 비겁자, 그게 제 평생의 이름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공지능이 70년 전 그날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평생을 존경해온 국가적 영웅이 사실은 전우를 죽이고 훈장을 훔친 살인마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이 낡은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 왜 국방부 강당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그 AI 복원 영상 속에 도대체 무엇이 찍혔는지 지금부터 그 잔혹하고도 가슴 시린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복수가 아니라 70년간 짓밟힌 한 가족의 명예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1년 1월 중공군의 거센 공세에 밀려온 국토가 얼어붙었던 그 잔혹한 후퇴의 길 위에서 제 불행은 싹을 틔웠습니다. 제 아버지 강정우 하사는 당시 소대원들의 목숨을 책임지던 강직한 군인이었고, 마을 동생이었던 박세창은 그 소대의 일병으로 아버지의 뒤를 따르던 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동네에서 자라 형 동생하던 사이였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돌아온 건 오직 가슴에 번쩍이는 무공훈장을 단 박세창뿐이었습니다. 박세창은 마을에 발을 들이자마자 비통한 표정으로 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강하사님이, 우리 소대장님이 적군이 몰려오자 무기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옷소매를 붙잡고 말렸지만 끝내 저희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그 비열한 거짓말 한마디가 저희 가족의 심장에 평생 씻지 못할 독화살을 박아 넣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상은 승리의 환호와 재건의 활기로 가득 찼지만 우리 집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전사자가 아닌 적전 탈영병이라는 낙인이 찍혀 군적에서 제명되었고, 국가의 모든 혜택은커녕 반역자의 집안이라는 멸시 속에 던져졌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며 어린 저를 키우셨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희 모자를 향해 노골적으로 침을 뱉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나라 팔아먹고 도망친 놈의 자식이라는 말은 제 이름 동혁보다 더 익숙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밤마다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껴안고 소리 죽여 오셨습니다. 동혁아, 내 아버지 강정호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는 그이는 자기 목숨보다 명예를, 그리고 너와 나를 더 소중히 여겼던 분이야. 언젠가는 꼭 이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올 거다. 하지만 현실은 어머니의 믿음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비참했습니다. 반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공적을 가로챈 박세창의 삶은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그는 전우를 구하고 고지를 사수한 살아있는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뒤에는 그 명성을 발판 삼아 정계와 재계를 넘나들며 거대한 기업을 일궜고 우리 고향 땅의 절반을 사들여 지역의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박세창은 가끔 저희 집 앞을 거창한 관용차를 타고 지나가며 일부러 속도를 줄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난과 멸시에 찌든 저와 어머니를 향해 오만한 동정의 눈빛을 던졌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그 고생이십니까? 동혁이 녀석 공부라도 시키게 돈 좀 보태드릴까요? 탈영병 자식 소리 듣고 자라는 게 하도 가여워서 말입니다. 그놈의 입에서 나오는 탈영병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마른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고, 저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쥐며 그놈의 차 뒷모습에 대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집안 형편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어머니는 고된 노동과 화병으로 다리를 절게 되셨고,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진통제 한 알 싸먹지 못해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벌을 서던 날, 저는 학교 교문에서
박세창의 아들이 번듯한 자가용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낄낄거리며 전교생이 듣도록 크게 비웃었죠. 야, 너네 아빠가 도망치다 흘린 총알 값은 다 갚았냐? 비겁한 핏줄은 어디 안 간다더니 딱 그 모양이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그놈의 멱살을 잡았지만 돌아온 건 학교에서의 퇴학 처분과 경찰서, 유치장 신세였습니다. 박세창은 경찰서까지 직접 찾아와 철창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동혁아, 혈기만 부린다고 세상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가 왜 도망쳤는지 알아? 너 같은 핏줄이라 그런 거야. 도망치는 건 유전이거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사람답게 살 수 없으며 저 악마 같은 놈들의 웃음소리를 듣고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돈을 벌기 위해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표값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품고 계셨던 아버지와의 유일한 추억인 금반지까지 파셨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다리를 저으며 눈물을 훔치시는 어머니를 뒤로하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서 저 박세창 놈의 추악한 가면에 구멍을 내고 아버지 강정호 하사의 명예를 되찾겠노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또 한 번의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3년을 버티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어느 날 대규모 발파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제 이름도 어머니의 얼굴도 심지어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마저 까맣게 지워진 기억상실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고 낯선 타국 땅을 불황자처럼 헤매는 동안 한국에 남겨진 제 어머니는 박세창의 잔인한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박세창은 제가 사고로 죽었다는 가짜 통지서를 위조해 어머니에게 건넸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에게서 마지막 남은 작은 집터와 산소자리까지 헐값에 가로챘습니다. 동혁이 그놈 타국에서 죽기 전에 나한테 큰 빚을 졌습니다. 이 땅이라도 넘겨야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는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다리를 절며 남의 집 식당을 전전하다 결국 원수의 기념관 바닥을 닦는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박세창은 위대한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수천억의 자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마쳤고 제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운 땅속에서 탈영병이라는 오명을 쓴 채 울고 계셨습니다. 이 뒤바뀐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사막에서 되찾은 제 기억과 인공지능이라는 미래의 칼날이 이제 박세창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 던져진 저는 이름도 고향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누군가 소중히 간직하라고 준 듯한 빛바랜 사진 한 장뿐이었죠. 하지만 그 사진 속 얼굴조차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지 건설업자의 배려로 수용소 근처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는 저를 사람들은 미친 동양인이라 불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매일같이 삽질을 하고 돌을 나르며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머릿속은 백지장 같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억눌린 분노와 반드시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그 본능적인 감각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운명을 바꿀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건설 현장의 실소유주이자 중동의 막강한 자본가인 셰이크 라시드 회장이 현장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러운 테러 위협에 노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도망칠 때 저는 본능적으로 회장을 감싸 안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군인 출신이었던 아버지의 피가 제 몸속에서 꿈틀거린 것일까요?
그 대가로 저는 그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고 라시드 회장은 저의 성실함과 명석함을 눈여겨보고 자신의 사업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막에 도시를 건설하고 석유 자본을 움직이며 저는 어느덧 중동에서 손꼽히는 천억 자산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돈이 쌓여갈수록 가슴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토록 가슴이 시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그날은 제가 리야드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서 한국의 국영방송을 우연히 시청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정중앙에 화려한 예복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박 씨였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소대장이었던 강정호 하사는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저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게 이 훈장의 무게입니다. 그 순간 정전이 된 듯 캄캄했던 제 뇌리에 번쩍이는 번개가 쳤습니다. 70년 전에 그 차가운 눈보라, 아버지 강정호 하사의 마지막 뒷모습, 그리고 비열하게 웃던 박 씨의 얼굴이 조각조각 맞춰지며 제 모든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탈영병이 아니야. 내 놈이 죽였어. 저는 호텔 방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17년 만에 되찾은 기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저 비열한 놈의 거짓말 때문에 구천을 떠돌고 있고 내 어머니는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디고 계실지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가가 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허름한 등산복 차림으로 말입니다. 적의 목을 치기 전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고향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 씨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박세창 전쟁 영웅 기념관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가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 역겨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차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기념관 입구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무릎 꿇고 닦고 있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굽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노파는 관람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연신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70년 전 그 곱던 어머니는 어디 가고 뼈만 남은 앙상한 노파가 되어 아버지를 배신한 원수의 기념관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멀찍이 서서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화려한 정장을 입은 박 씨의 며느리가 나타나 어머니가 닦아놓은 바닥에 일부러 커피를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할망구야, 바닥을 어떻게 닦았길래 아직도 이래? 영웅의 전당을 이따위로 관리할 거야? 당장 다시 닦아. 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닦아내며 애원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여기서 일해야 우리 아들 돌아오면 연락이라도 닿을 수 있어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저들을 파멸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박 씨 일가가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이 얼마나 추악한 피 위에 세워진 것인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처절하게 증명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핵심은 인간의 기억보다 정확하게 70년 전 전장의 진실을 완벽하게 재건해낼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자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본 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에 머물면서도 제 마음은 어머니가 엎드려 닦던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여전히 비겁한 탈영병으로 전시되어 있고
내 어머니는 그 가짜 영웅의 발치에서 먼지를 털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정체를 숨긴 채 박세창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은 이미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 국가적 성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 기념관, 심지어 그가 참전했다는 고지에는 그의 공적비가 거대하게 세워져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의 이면은 구역질 나는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박세창의 아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영웅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표를 구걸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온갖 이권 개입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영상 복원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에게 내린 특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1951년 1월 그 피비린내 나던 격전지의 지형과 기후 그리고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날의 전장을 1cm의 오차도 없이 디지털로 완벽하게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흐릿한 사진 몇 장과 국방부의 기록 그리고 생존자들의 파편화된 기억을 AI에게 학습시켰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박세창 기념관 근처에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념관 뒤편 쓰레기장에서 어머니가 구석진 곳에 앉아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을 물도 없이 씹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박세창의 손자 녀석이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다가오더니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냄새나니까 저쪽 가서 먹어. 영웅의 전당에 이런 노숙자 같은 노파가 있으면 격이 떨어지잖아. 그 어린 녀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70년 전 박세창이 우리 가족에게 했던 말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얘야. 얼른 치울게. 라며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꽁초를 주우셨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들의 목덜미를 낚아채고 싶었지만 주먹을 피가 나도록 쥐며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70년을 기다린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신 박세창에게 거절할 수 없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중동의 거대 자본가 라시드 회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박세창의 기업에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것입니다. 박세창은 노욕에 눈이 멀어 의심도 없이 저의 비서진을 환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를 자랑하며 투자자들을 이끌고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기념관 한가운데 설치된 강정호 하사의 탈영 기록 전시물 앞에서 박세창은 가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강정호라는 친구는 제 고향 형님이었는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적군이 오니 전우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 비겁함 때문에 우리 소대원 절반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이 기념관을 세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비서 주머니 속에 숨겨진 실시간 녹음기가 박세창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AI 복원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70년 전 그날의 영상 복원이 90% 이상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해낸 그날의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고지 위에서 제 아버지 강정호 하사는 퇴로가 끊긴 소대원들을 먼저 대피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기관총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박세창이 아버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장면이 데이터 값으로 정밀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적군이 아니라 자신이 구하려 했던 전우의 총에 맞았던 것입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쓰러지면서도 박세창을 원망하는 대신 품 안에서 저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꽉 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모니터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70년 동안 탈영병이라는 오명을 쓰고
차가운 산천을 떠돌았을 아버지의 영혼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입모양까지 분석해냈습니다. 그 짧은 음절은 바로 제 이름 동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세창은 영웅이 아니라 전우를 죽이고 훈장을 가로챈 살인마이자 약탈자였습니다. 저는 복수의 날짜를 박세창의 90세 생신이자 그가 국가로부터 대한민국 호국대상을 받기로 예정된 날로 잡았습니다. 그날은 박세창 가문의 모든 인맥과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신전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낡은 청소용 앞치마를 보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왔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릴 시간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세창처럼 영악한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놈이 가장 안심하고 축배를 들어 올리는 순간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낮에는 수천억 자본을 움직이는 중동의 거물 라시드 회장의 정권 대리인으로 화려한 수트를 입고 딱새창의 기억 중역들을 만났고 밤에는 다시 낡은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채 어머니가 계신 기념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박세창은 제 비서들이 내민 거대한 투자 제안서에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명예에 집착해온 노인에게 자신의 기업이 중동의 자본을 타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죠. 놈은 제 정체는 꿈에도 모른 채 저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며 자신의 추악한 성공담을 연신 늘어놓았습니다. 투자 협상이 무르익어갈 무렵 박세창은 저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대리석과 금박으로 치장된 궁전 같은 곳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화려함이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눈물로 세워진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박세창은 거만한 태도로 거실 벽면에 걸린 커다란 훈장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나라를 구하고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 옆에는 박세창의 아들과 손자들의 사진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계와 재계를 주무르는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너희들이 누리는 그 공기는 사실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을 훔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에 저는 정원 한 구석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기념관 청소부인 제 어머니가 박세창 집의 허드렛일까지 불려와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굽은 허리를 더 숙인 채 박세창 일가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세창의 며느리가 나타나더니 어머니가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 할망구야, 냄새나니까 빨리빨리 안 움직여? 아버님 귀한 손님 오셨는데 이런 꼴 보이면 어떡해? 며느리의 구두 끝에 묻은 오물을 어머니는 자신의 소매로 닦아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금방 치울게요. 제발 아버님께 말씀만은 말아주세요.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제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70년 전 아버지를 배신한 그 집안의 노예가 되어버린 어머니를 보며 저는 당장이라도 제 정체를 밝히고 저들의 목을 비틀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터뜨리면 저들은 돈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테니까요. 저는 오직 단 한 번의 기회로 저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법적으로 구속하며 영혼까지 파멸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AI 복원팀에게 전화를 걸어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복원된 영상에 박세창의 얼굴과 목소리 데이터를 100% 매칭시키세요.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의 증언 기록도 양자 컴퓨터로 분석해서 단 하나의 반론도 불가능하게 만드십시오. 인공지능은 이제 70년 전 그날 박세창이 아버지를 쏘고 나서 동료의 주머니에서 훈장 증서를 빼앗는 그 파렴치한 눈빛까지도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그 영상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박세창에게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라시드 회장님께서 박 회장님의 90세 생신과 호국대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관 강당에서 대규모 투자 확정 기념식을 열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수천억의 투자 계약서를 직접 전달하실 겁니다. 박세창은 그 제안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날뛰었습니다. 역시 진정한 영웅은 하늘이 돕는군. 그날을 내 생애 최고의 날로 만들겠네. 놈은 그 자리가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전국의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는 그날 하루만 일을 쉬고 제일 고운 옷을 입고 기념관 강당 뒤편으로 오시라고 몰래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라는 짧은 편지와 함께 말입니다. 복수의 무대는 이제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박세창은 자신의 가짜 명예가 정점에 달하는 그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추락할 것입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될 그 기념식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밝혀낸 진실의 칼날이 박세창의 심장을 찌르는 순간 시청자들은 전율할 것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검은 수트를 정돈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강정우 하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날의 침묵을 깨뜨리겠습니다. 70년의 한이 서린 대서사시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강당의 조명이 켜지고 가짜 영웅의 가면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막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박세창의 90세 생찬회 겸 호국 대상 수여식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로 가득 찼고 입구에는 박세창의 가짜 영웅담이 새겨진 거대한 조형물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아부 섞인 웃음소리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그 화려한 조명 한가운데서 박세창은 하얀 예복을 입고 훈장을 주렁주렁 단 채 마치 살아있는 신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놈의 곁에는 국회의원인 아들과 대기업 임원이 된 손자들이 줄지어 서서 가문의 영광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화려한 축제가 피비린내 나는 진실의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검은 수트를 입고 셰이크 라시드 회장의 정권 대리인 자격으로 행사장 가장 앞줄 VIP석에 앉았습니다. 박세창은 저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올 듯 반기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문의 경사에 라시드 회장님의 대리인이 직접 오시다니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놈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욕심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죽인 우리 아버지 강정우 하사의 눈이 지금 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행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저는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뒤편 구석진 곳 화려한 커튼 뒤에 숨어 떨고 계신 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내드린 고운 한복을 입고 계셨지만 평생을 구박받던 습관 때문인지 화려한 행사장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몸을 웅크리셨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아버지가 오실 겁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하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자 장내에는 기대 섞인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중동 자본이 박세창의 손에 쥐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박세창을 바라보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박세창 회장님의 90세 생신과 호국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라시드 회장님을 대신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 계약서가 아닙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던 대한민국이 꼭 알아야 할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정면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에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세창의 영웅담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줄 알고 박수를 쳤습니다. 박세창 역시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 올리며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은 그들이 예상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8K 초고화질로 복원된 1951년 1월의 피비린내 나는 고지, 휘몰아치는 눈보라 사이로 총성이 울려 퍼지고 낡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의 숨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그 영상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한 병사가 퇴로가 끊긴 소대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막을 테니 모두 후퇴해. 이건 소대장의 명령이다. 바로 제 아버지 강정호 하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쏟아지는 적군의 탄환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기관총을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에 또 한 명의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겁에 질린 채 바위 뒤에 숨어있던 그 병사는 바로 젊은 시절의 박세창이었습니다. 박세창은 아버지가 적군과 싸우느라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틈을 타 주들거리는 손으로 자신의 소총을 아버지의 등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장내에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세창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놈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당장 꺼. 저건 가짜야. 놈이 비명을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복원한 진실의 기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화면 속에서 박세창이 쏜 총탄이 아버지의 등에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박세창은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품을 뒤져 훈장 증서와 소대장의 상징이었던 호루라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몰려오자 아버지를 버려둔 채 혼자 살겠다고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1초의 오차도 없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AI가 만들어낸 가짜란 말이다. 박세창이 광분하며 무대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제 경호원들이 놈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한가운데서 박세창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박세창, 내 놈이 70년 동안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누려온 모든 부와 명예는 사실 전우의 피로 쌓아 올린 가짜였다. 이제 내가 훔친 훈장을 돌려줄 시간이다. 스크린에는 박세창의 비열한 범죄를 입증하는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 기록과 국방부의 기밀 문서들이 AI 분석 결과와 함께 차례대로 나열되었습니다. 70년 전 그날 적전 탈영병은 강정호 하사가 아니라 바로 박세창 너였다는 사실이 양자 컴퓨터의 정밀 분석을 통해 99.9%의 확률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제 행사장 안은 분노한 사람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셔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세창의 아들과 손자들은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기 바빴고 영웅으로 추앙받던 박세창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뒷문이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살인, 사기, 공문서 위조,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기업 비리 혐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행사장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70년 동안 아버지를 향해 쏟아졌던 그 잔인한 손가락질이 드디어 제 주인을 찾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짜 영웅의 시대는 끝났고 죽은 자의 진실이 산 자의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가 비명으로 변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감동시켰던 국가적 영웅의 추악한 민낯이 AI 복원 기술이라는 현대의 칼날 앞에 난도질 당하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는 이제 영웅의 미소가 아닌 공포에 질려 덜덜 떠는 박세창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기세등등하게 앉아있던 박세창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가짜 훈장들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비참한 쇳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놈의 아들인 국회의원 박 의원은 몰려드는 취재진을 피해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분노한 시민들과 취재진에 둘러싸여 안경이 날아가고 수트가 찢겨나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70년 동안 쌓아올린 가짜 성벽이 단 한 줄기 진실의 빛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박세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놈은 바닥을 기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보게, 이건 오해야. 그 영상은 조작된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나라의 영웅 박세창이란 말이야. 놈의 절규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영웅이라 칭송받으며 호의호식하던 그 70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차가운 땅속에서 탈영병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울고 계셨어. 그리고 내 어머니는 당신의 발밑에서 먼지를 닦으며 아들을 기다렸지. 이제 당신이 누린 그 모든 것들을 피눈물로 토해낼 차례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박세창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90세 노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광경의 장내에는 짧은 탄식이 일었지만 곧이어 스크린에서 다시 재생되는 아버지의 처절한 전사 장면을 본 사람들은 박세창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가져온 자본의 힘은 이제 박세창 일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덮쳤습니다. 박세창의 기업은 전범 및 사기 영웅의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협력사들은 앞다투어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정계의 거물이라 자부하던 그의 아들은 당일부로 당에서 제명되었으며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가 줄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변호인단과 회계사들이 그들의 숨겨진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했기에 그들은 단 한 푼의 돈으로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며 자랑하던 박세창 기념관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와 계란을 던지고 그의 공적비를 망치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영웅의 동상은 목이 잘린 채 길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전국은 이 유례없는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은 박세창의 배신과 강정호 하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즉각 강정호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70년 전의 기록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행사장 구석에서 떨고 계시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는 이제 탈영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존경해야 할 진짜 영웅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듯한 서러운 통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스크린 속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정호 씨, 미안해요. 너무 오래 걸렸죠?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행사장에 남겨진 모든 사람이 숙연해져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세창은 유치장으로 이송되는 와중에도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분석한 그의 최근 뇌파 데이터와 건강 기록은 그가 아주 명또렷한 정신으로 이 모든 사기극을 주도해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놈이 갇힌 유치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늙은 악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놈은 저를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합의해달라고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저는 노매 앞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품고 계셨던 피 묻은 가족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세창, 당신에게 줄 합의금은 없어. 대신 당신이 죽는 날까지 매일 밤 꿈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눈동자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 자식들이 길거리로 나앉아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다. 그게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니까. 놈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벽에 찧었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승리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처절한 응징의 끝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돌아온 아버지의 명예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가 계신 그 고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해를 찾기 위한 인공지능의 정밀 탐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세창이 수감된 후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악마로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박세창의 이름을 딴거리는 시민들의 손에 의해 명칭이 지워졌고 기념관 앞에 세워졌던 동상은 밧줄에 묶여 끌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이제 겨우 절반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놈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70년 동안 차가운 산천 어딘가에서 탈영병이라는 꼬리표를 단체 잊혔을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중동에서 들여온 최첨단 지형 스캔 드론과 양자 컴퓨터 분석팀을 이끌고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이름 없는 고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 묶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적막한 땅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 지형은 변하고 나무들이 우거졌지만 인공지능은 당시의 기상 기록과 지질 변화 데이터를 역추적해 아버지가 쓰러졌던 정확한 좌표를 뽑아냈습니다. 저는 다리를 저시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 험한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70년 전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 입었던 낡은 외투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동혁아, 내 아버지가 여기 있다고? 정말 이 근처에 우리 정호 씨가 있는 거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드론이 가리키는 붉은 점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지표면 투과 레이더가 지하 2m 지점에서 금속 반응을 감지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려가자 녹슬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기관총 부품과 함께 누군가의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유해는 마지막 순간까지 총구를 적진으로 향한 채 엎드린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의 가슴 부근에서 빛바랜 비닐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잃기 전 어머니가 공항에서 저에게 쥐어주었던 그 사진 속의 원본이었습니다. 전쟁터로 떠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제가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 아버지는 전후의 총탄에 맞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가슴에 품은 가족의 얼굴을 지키기 위해 손을 꼭 쥐고 계셨던 겁니다. 아이고, 정호 씨. 당신이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어머니는 유해를 붙잡고 오열하며 산을 울렸습니다. 70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뼈 한마디 한마디를 쓰다듬으며 어머니는 마치 아이처럼 통곡하셨습니다. 그 서러운 울음소리에 수색에 동참했던 군인들과 연구원들도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군 장성은 제 아버지의 유해 앞에 거수 경례하며 말했습니다. 강정호 하사님, 이제야 모시러 와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그 순간 인공지능 드론들이 하늘 위에서 아버지를 추모하듯 일제히 불빛을 밝히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과거의 비극이 미래의 기술을 통해 비로소 위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해가 국립묘지로 안장되는 날 박세창 가문의 몰락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박세창의 아들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되었으며 그의 손자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박세창의 기업은 공중분해되었고 그가 가로챘던 모든 재산은 국가로 환수되어 전몰장병 유가족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저를 모욕했던 박세창의 며느리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그대로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사무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국립묘지 현충원에 마련된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영웅 강정호 하사의 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아버지를 괴롭혔던 탈영병이라는 오명은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제 부축을 받으며 꼿꼿이 서서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정호 씨, 이제 걱정 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당신 명예도 찾아주고 나도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생을 짓눌렀던 슬픔 대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세창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놈이 감옥에서 매일 밤 환영처럼 보게 될 그가 죽인 전우들이 어떻게 영웅으로 부활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치였습니다. 저는 전 세계 언론을 불러 모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AI 평화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억울하게 잊힌 이름들을 찾는 이 재단에 제 전 재산 수천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세창이 평생을 걸고 훔치려 했던 명예는 이제 영원히 제 아버지의 이름 아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세창의 숨통을 조일 최후의 반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놈은 자신이 죽어도 끝나지 않을 지옥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세창이 수감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를 향한 사회적 단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놈은 감옥 안에서도 치매 노인 연기를 하며 국밥을 쏟거나 헛소리를 지르는 등 형 집행 정지를 노리는 비열한 짓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용한 의료진과 인공지능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은 놈의 뇌세포가 일반 노인보다 훨씬 건강하며 오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짐승 같은 연기를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매일같이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놈이 벽에 머리를 찌우며 자해를 시도할 때마다 저는 놈의 방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7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비명소리와 총성을 무한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는 모든 순간이 지옥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박세창의 가문은 멸문지화에 가까운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의 로고는 살인마의 표식으로 전락했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거리로 나설 때마다 시민들의 야유와 날아오는 달걀을 피해야 했습니다. 놈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영웅의 혈통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를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했던 박세창의 며느리는 자신의 모든 사치품과 부동산이 압류되자 월대 단칸방을 전전하며 식당 설거지 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이 전국에 알려진 터라 그 어느 곳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의 집 문전에서 쫓겨나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70년 전 우리 어머니가 겪었던 그 외로움과 비참함을 조금이나마 돌려주었다는 생각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하이라이트는 박세창 기념관의 철거와 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흉물스러운 가짜 영웅의 전당을 제 자본으로 사들여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류 역사상 가장 따뜻한 기술이 집약된 강정호 하사와 이름 없는 영웅들의 기억관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최첨단 홀로그램과 AI 음성 복원 기술을 통해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잊힌 영웅들이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장 제외의 광장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원수의 발밑에서 대리석 바닥을 닦아야 했던 어머니였지만 오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되어 화려한 레드카펫 위를 당당하게 걸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기업관 중앙홀에 들어서자 인공지능이 복원한 20대 청년 시절의 아버지 강정호 하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눈부신 햇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향해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고생 많았지? 인공지능이 어머니의 기억과 아버지의 편지들을 분석해 만들어낸 가장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열하셨습니다. 비록 만질 수는 없었지만 7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그 다정한 목소리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참전용사 유가족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박세창에게는 최후의 일격만이 남았습니다. 놈이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절대로 잊지 못할, 그리고 죽어서도 그를 따라다닐 영원한 낙인을 찍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박세창의 변호인단이 준비한 모든 법적 방어막을 무력화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 박세창이 아버지를 쏘기 직전 중공군 측 장교와 내통했던 정황이 담긴 비밀 문서였습니다. 단순한 전후 사례를 넘어 국가 반역죄까지 더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들고 다시 한번 놈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놈이 누렸던 모든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추악한 배신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는지 놈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속삭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70년의 복수국은 이제 그 최종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명예를 찾은 영웅의 가족과 명예를 잃고 짐승이 된 가해자의 마지막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박세창은 이제 영웅의 풍모는커녕 인간의 존엄마저 잃어버린 흉측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놈은 제가 건넨 국가 반역죄 입증 문서를 확인하자마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실신하듯 의자에 늘어졌습니다. 70년 전 전우를 죽인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적군과 내통했던 그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놈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형 집행 정지의 희망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놈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세창, 당신이 죽은 뒤에도 이 땅에 당신을 위한 무덤은 없을 거야.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배신과 추악함의 대명사로 기억할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거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놈의 처절한 비명이 교도소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복수를 마친 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가 잠드신 국립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걸음걸이에는 예전의 비굴함이나 위축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당한 영웅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평생을 고결하게 버텨온 승리자로서 어머니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햇살 아래를 걸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놓인 꽃다발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비로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동혁아, 이제야 내 가슴속에 박혀있던 가시가 다 빠져나간 것 같구나. 이제 밤마다 아버지가 꿈에 나와도 눈물 대신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 또한 평생을 짓눌러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수천억의 재산보다 사이다 같은 복수보다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어머니의 이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저는 이후 박세창에게서 환수한 모든 재산과 제 개인 자산을 합쳐 진실과 명예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전쟁의 아픔을 파헤치는 칼날이 아니라
억울하게 잊힌 이들의 이름을 찾아주고 유가족들의 찢어진 마음을 꿰매주는 따뜻한 바늘이 되었습니다. 매일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부모님 혹은 형제의 억울한 사연을 들고 찾아오는 분들을 맞이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반드시 빛을 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아버지가 70년 만에 탈영병에서 영웅으로 돌아오셨듯 이 땅의 모든 숨겨진 진실이 제자리를 찾는 그날까지 저는 인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지나 눈부신 오늘을 맞이한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정의는 힘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끝에 웃는 것은 진실을 품고 묵묵히 견뎌온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빛나는 그날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와 감동적인 명예 회복의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거나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물해 드렸다면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저에게는 이 채널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 세대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가슴 뜨겁고 정의로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